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채백은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제가 홍사운 경제쇼는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뉴스공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근데 이제 작가들 섞어 그냥 홍 기자 섞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홍 기자가 KBS에서 옮길 때 저기 출연해 줄 거죠? 저한테 얘기하길래 당연히 뭐 해드려야죠. 했기 때문에 뱉은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연하는데 그 대신 제가 뭐라 했냐면요. 나는 좀 다른 용도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그때 이슈를 중심으로 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할 텐데 방송 주제를 잡을 텐데 나는 좀 다른 경제 전문가들하고 좀 칼라가 좀 다르지 않냐? 그런 거 못 느꼈냐?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활용을 잘해야지 그 방송도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홍사운 경제쇼의 이 책임 작가가 굉장히 베테랑 작가입니다. 베테랑 작가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작가한테도 당신 같으면은 좀 이제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간 때우기식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서 나는 편성을 좀 할 걸 기대했었다. 그래서 나를 출연시키려면 나를 활용하려면은 이 방송의 칼라를 어떻게 만드느냐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첫 번에 나가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나가서 제가 이제 부동산 카르텔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거든요. 부동산 카르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1시간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얘기도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죠? 대한민국이 망가진 이유, 지난 30년간에요. 이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화폐 유통 속도의 흐름하고요. 이 지표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게 설명되어져요. 모든 게 설명되어집니다. 국가 경제는 지난 한 30년 동안에 소득은 한 1725조 원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자산은 일경 한 거의 5천조 원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가계로 보더라도 한 928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부동산 자산은 한 7,100조 원 증가했다 이겁니다. 기업, 이건 영업잉여 개념입니다. 영업잉여. 가계는 이제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고요. 기업은 영업잉여. 영업잉여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영업잉여는 그러니까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잉여 개념을 씁니다. 208조 원 증가했는데요. 기업은요. 증가시켰는데 기업의 부동산 자산이 3,020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요.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넓혀가고 집 없이 살다가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소득 증가에 거의 그러니까 10배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투기 경제예요. 투기 경제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지난 30년의 실상을요.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한 2.4%포인트 줄어들더라. 통계적으로요.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죠. 즉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가 다 감소를 해요. 비슷하게 해요.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근데 가계부채 없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을 가계부채 가지고 연명을 하는 경제잖아요. 가계부채 증가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붕괴돼요. 붕괴된다고요. 예? 가계부채 안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 증가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 분기부터요. 가계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계부채가요. GDP 대비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분기에서부터 2021년 4분기부터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채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그때부터 깔아앉기 시작했잖아요. 예? 흔들리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했습니까? 정책금융으로 막 연명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금리 지원해 줄 테니까 예?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이걸 버텼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것도 약발이 다 되는 거고요. 예? 그거 가지고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왜? 가계의 소득과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죠. 최근에 1년 경제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1.1% 이게 무슨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야. 내용적으로는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 붕괴까지 되게 되면 일본보다 더 끔찍하게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요? 그 다음에 가계소비가 줄어드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어떤 거 해도 안 된다니까요. 가게가 돈을 써야지 자영업자가 이게 유지가 될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이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2011년에 정점을 찍고요. 계속 하락합니다. 아니 명목소득은 대개가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조금씩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에 정점을 찍고 지난 10년 넘게 줄어들어오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요. 아니 자영업자 소득이요. 명목소득이. 실질소득은 이미 2001년도에 정점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부터가 정확히 뭐예요?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가계부채가 유지가 되려면은 부채라는 게 뭐예요? 갑을 받은 거잖아요.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미래소득이 그러니까 기반은 뭡니까? 좋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부채가 증가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득과 일자리가 계속 약해져 왔잖아요. 왜? 가계부채 증가가 그걸 약화시킨 거예요. 예? 성장률 떨어뜨리고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계소비와 가계소득이 줄어드는데 자영업자가 어떻게 이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경제학을 넘어서 상식의 얘기잖아요. 자영업은 내수산업이거든요. 내수업종이잖아요. 예? 동네 주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서민들이요. 이거 상식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가계소비와 가계소득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 가계부채더라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확인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상식을 단지 저는 통계적 수치로 제가 확인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소득 격차가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출산율에 영향 미치죠. 출산율에.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혹은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10%가 감소할 때 출산율이 거의 비슷하게 0.16 내지 0.17명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럼 이 구조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책 대책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예요? 가계소득 강화를 해줘야지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관하게 이렇게 수치로 보여줬는데 우리 지난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 이상만 이렇게 썼다고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예? 저출산 대책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계소득 올려주는 방안을 얘기하면은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어.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나가는 비용은 자기 돈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 거야. 예? 진짜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가 붕괴되고 예? 저는 있잖아요. 제 자녀들도 결혼한 자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출산을 안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해. 본인들이 출산을 하고 싶은데 애를 갖고 싶은데 못해.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다른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한다 할 때는 이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가치관이 자기 뭐 결혼 별로 원치 않는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는 예? 출산 많이 원치 않는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낳을 능력은 있는데 애를 낳을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안 한다. 이건 본인의 선택 문제니까요. 예? 그걸 저는 존중해요. 근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거나 본인들이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싶은데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 나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지요. 사회 문제인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가장 근본이 뭐냐? 가계부채가 깔려있더라 이거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결국 뭐예요? 부동산 시장 떠받치는 하나의 가장 그러니까는 근간이었었고 누구를 위해서?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죠. 가계가 빚을 많이 내는 거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계가 빚 내서 집을 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예? 건설자본이 이득 보고요. 재벌 건설자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봐요? 금융자본이 돈놀이 하니까 이득 보잖아요. 이거 상식이지 이게 무슨 경제학이에요. 이건 경제를 넘어서 상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단지 저는 통계 수치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통계 수치로 확인을 한 것뿐이에요. 홍사원 경제쇼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게 댓글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쭉 문제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문제는 외면해버리고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소득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소득을. 그러니까 어느 시청자가 이렇게 했어요. 0.1%가 세금이 48%를 내고 있는데 더 올리자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금은 헌법에 50% 넘지 못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걸 보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막 질러대는 거야. 0.1%가 소득 대비 내는 세금이요. 35.4%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제일 위에가 소득세율이 10억 원 이상일 때 45%가 돼 있어요. 최고 소득세율보다 한 10%포인트 낮은 35.4%예요. 0.1%가요. 근데 48%라는 수치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이런 걸 얘기하려면 좀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를. 예? 근거를 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해. 근데 헌법에 위반? 아니 무슨 헌법에 그러니까 세금을 50% 넘게 하는 이런 게 헌법을 우리가 보는 거 쉽잖아요. 예? 헌법에 이런 걸 어떻게 이거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율은요. 성격상. 예? 아래 있잖아요. 아래 법률로도 이거 못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 했었어요?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는 만들어낸 생산액 중에서 몇 %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몫으로 우리가 떼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세율을 바꾸려면요. 예? 세율을 바꾸려면은 소득세율을 바꾸려면은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예? 선출 권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요. 선출 권력들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무지한 얘기 좀. 0.1%가 전체 세금의 20%를 냅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여하는데 세금도 안 내는 국민들이 예? 너무 목소리가 크다. 이건 있잖아요. 금순화하는 얘기예요. 금순화하는 얘기입니다. 예? 전체 세금의 20%를 지금 내고 있다는데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더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들이 버는 것이 그러니까 0.1%가 제가 이제 사회소득세로 2억 원이 추가된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소득세율을 적용했을 때 2억 원이 그러니까 소득활동자 1인당 100만 원씩을 그러니까 더 추가로 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한 25조 4천억 원인데 현재 세율로 쭉 배분했을 때 0.1%는 18억 한 5천만 원 벌었었어요. 2021년도 소득 기준으로요. 예? 근데 세금 지금 내고 나서도 지금 보게 되면 한 12억 원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연소득이 된다 이거랬잖아요. 근데 2억 원 추가로 부담해도 한 10억 원이 남는 거예요. 10억 원이. 예? 그럼 한 달에 웬만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 연소득보다 많은 거예요. 월소득이요. 월소득이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추가 부담해도 소득 대비 세율은 46%뿐이 안 됩니다. 근데 현재가 세금 48%래.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자기가 어디서 그냥 와서 주워 들은 얘기 아니면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좀 제발 자기 주장하려면요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냥 온라인이라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떠들면서 헌법에 위반된대. 난 도대체 이런 분들 보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서 무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 용기지요. 예?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무슨 헌법에 위반돼요. 세율을 일가는데. 참 진짜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앞에 대한민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제가 문제인식을 제기해줬잖아요. 왜 이걸 사회소득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요. 앞에 쭉 얘기한 거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 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의 원인이 뭐냐?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가계부채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고 가계의 소득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로 뒷받침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외면하고 지금도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또 내라고? 그거 반헌법적인데? 이런 그냥 막 무지, 예? 우리가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예? 제발 좀, 이거 쓴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알아요. 글투가 보니까요. 예? 그런데 성인이면요,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냥 막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입니다, 그건요.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야. 자기 자신한테요. 자, 한국의 출산율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OECD 이게 저겁니다. OECD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0.81명. 지금 내년에 0.6명대로 지금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 OECD 회원국의 나머지 나라는 다 1이 넘어요. 1이 넘는다고요. 예? 근데 그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높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예? 특성.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캐나다, 스위스, 호주 같은 나라도 있는데 홍사원 경제처에서 내가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출산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죠. 지나치게 낮죠.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호주는 1.7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것이고요. 2배 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주거비용을 봐보세요. 주거비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올해 중반에 전 세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한 건데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20배가 넘습니다. 다 10배 대부분이 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진 국가들은 10배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 빼놓군요. 예? 독일이 한 10.2배. 프랑스가 10.8배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10배 미치잖아요. 저 오른쪽에 브라질, 멕시코, 중남미 국가라든가 멕시코는 10배도 안 되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 정도만 10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20배가 넘잖아요.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우리나라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요. 3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득격차입니다. 예? 소득격차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이 소득격차요. 이게 구조화됐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근데 첫 번째가 소득격차고요. 두 번째가 뭐냐? 주거비용입니다. 결혼 안 하는 이유가요. 세 번째가 뭐냐? 자녀의 교육비용입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자,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보다 한참 높은 나라지요.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그러면서 뭐냐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비용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10대들이, 티네이저들이 전체 한 50여 개 국가 중에서, 예? 50여 개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예? 저기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요. 예? 터키 다음으로요. 그러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학교 생활이요. 대부분이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티네이저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아이들한테 학교가 행복하게도 안 해주고 그 교육이 별로 그러니까는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느냐? 경제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10년 넘게요. 개선이 안 되어주고 있어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한 80% 수준입니다. 80% 수준이요. 예? 많은 게 우리가 OECD 평균을 넘어섰는데 경제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80%이 수준에서 크게 70에서 80% 수준을 거의 안 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의 결과죠. 노동 생산성은 대개 우리가 인적 자원에 저거에서 결과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주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소득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나고, 예? 이러니까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못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연못에 고인 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고 모래성이 밑에서부터 지금 그러니까는 다 이게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제가 앞에 쭉 얘기했죠.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요. 자, 조세 부담료, 조세를 많이 낸다고요? 우리나라 꼴찌에서 세는 게 가깝습니다. 38개 국가 중에 31위예요. 세금 높이면 근로의욕이 상실된다고 말하는 나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 이렇게뿐이 안 내는데, 예? 그럼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도대체가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거기 위에 포지션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가 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근데 세금도 별로 안 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무지하다 그래요. 무지하다 그러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노동생산성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사회보장 지출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사회보장이요. 세금을 적게 걷는데 기본적으로, 예? 사회보장 지출이 조세부담료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수준이에요. 예? 이걸 좀 강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강화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다? 부동산이라 했잖아요. 이건 OECD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홍사원 경제쇼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매일 이슈가 되는 나라가 없다. 방송이건 어디든 간에. 온 나라가 부동산에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부동산이고, 예? 부동산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귀 쫑긋 세우고도 다 듣고 있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예? 해외에서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방송에서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해외 살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게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나 얘기를 하지 누가 늘상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요. 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얼마나 문제인가는요.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문제는 토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건물은 사실 시간 지나면 다 이게 가치가 삼각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 가액을 세대당이고요. 개인당 소득은, 소득은 개인당 소득입니다. 국세청 자료요. 상위 0.6%가요. 전체 세대 중에서 64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상위 0.6%가 소득은요, 6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6억 3천만 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하위 41%는요, 최저임금 연소득보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위 41%가 토지는 세대당 평균 16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16만 원이요? 그런데 소득은 100만 원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하위 40%는 대부분 그나마 뭐냐? 소득도 작지만은 토지 자산보다 소득이 그래도 많은 거예요. 예? 그렇죠? 한 8배 정도 되잖아요. 8배는 안 되더라도 한 6배 정도 이상 되잖아요. 소득이요. 토지 자산에. 근데 상위 0.6%는 토지 자산이 소득의 10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자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걸 거예요. 처음.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수치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가지고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존 스튜어트 미를 자주 이용을 하죠. 왜 이 사람을 이용하냐면요. 이 사람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보수주의 경제학자고 보수주의 정치사상가로 우리가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요.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애덤 스미스가 만든 경제학을 계보를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걸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경제학 계보에서 경제학설사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848년에 이 사람이 쓴 정치경제학 원리라는 책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책이에요. 예?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1권이 프로덕션 생산 얘기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 오늘날 훈련받은 경제학 박사들보다 경제를 더 그러니까는 더 전문적인 식견을 이렇게 갖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75년 전, 200년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제를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전문적인 경제학 훈련을 안 받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불구하고요. 일본의 생산은 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이유가 생산활동을 같이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유리하다고 본 거죠. 생존하는데. 그렇죠?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생산활동이잖아요. 생존을 하려면은. 그래서 1권에 생산을 한 거예요. 먼저 생산을 하는 걸 얘기하고 2권에 가서 디스트리뷰션, 배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배분에서 제가 이제 보수주의 사상가를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보수주의 사상가조차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 세금을 더 걷자? 아니, 이거 밀부터 비판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면. 자신의 정신적 뿌리인 존 스튜어트 밀부터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돼. 예? 세금 더 걷자는 거에 반대하려면요. 대한민국 상황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분에 있어서 생산한 걸 이제 배분하는 데 속에서 일정한 최소한 만큼은 이게 뭐예요? 모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그러니까는 subsistence라고 했죠. subsistence가 무슨 말입니까? 생계에 필요한 최저 소득이잖아요. 생계에 필요한 최저 소득이 subsistence의 우리가 의미잖아요. 여기야 먼저 할 때 떼내라 이거예요. 국방이나 치안을 위해서 떼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는 사회 구성원들이 생산활동에 그러니까 다들 기여했기 때문에 생존할 만큼의 소득은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Whether capable or not of labor 돼 있잖아요. 노동의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 노동 능력 없는 사람만 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주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누릴 권리라고 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명제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 보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과 자본과 재능 능력에 따라서 배분된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우리 월급 받으면은 이미 다 국가가 걷어가는 거 떼내고선 우리한테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5권에 북 5권에요. 뭐가 돼 있냐면은 정부의 영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부의 경제 개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북 5권에 챕터 9장에 뭐가 돼 있냐면요. 자유방임이라는 게 이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자유방임의 그러니까는 근거와 한계들에 대해서 9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원칙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거예요. 네?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수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되고 절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간섭 원칙을요. 자유방임의 원칙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I conceive it to be highly desirable. 나는 그러니까 대트 이하의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 뭐가 바람직하다고 하냐? The certainty of subsistence라고 돼 있잖아요. 즉 생계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확실성.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은 이건 뭐예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증돼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에 의해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The destitute. 예?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이 destitute가 뭐예요? 빈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able bodied야. 이게 뭐예요?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신체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 예? 뭐 대표적 청년층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동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한데 빈곤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rather than
뭐에 의존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구제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그러니까는 어떤 자선 있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법으로 보장하는 건 뭐예요? 이건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권리요. 여러분들 제발 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하면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그러니까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사이비들인가 사이비. 그냥 뭐냐면 봉건제, 과거에 그러니까 세습제 사회를 신분제 사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기준이 그겁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의 소득세율 가지고 쭉 저기 소득활동자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냐? 한 25조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현재의 소득세율대로 쭉 배분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배분되어지냐 보니까는 상위 0.1%는 2억 원이 저 추가로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만 한 사람이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84%는 이득을 본다 이거예요. 84%는요. 가장 그러니까는 한계선상에 걸리기에 상위 16%인데 지금 현재 세금을 떼고 나서 한 6,052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52만 원 정도요. 예? 아니, 세금을 떼고 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한 2만 원이에요. 6,052만 원, 6,270만 원?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죠, 우리나라에요. 상류층 아니죠. 이 정도 소득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 통계적으로는 상류층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경제적으로 이 정도 소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상류층이라고 본인들도 생각 안 하니까요. 근데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이거 큰 부담 없잖아요. 오른쪽 지금 빨간색으로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 10% 있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나서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자기가 챙겨가고 있냐면 7,531만 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이분들이 83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주로 보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씩 내고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주로 뭐냐면 1억 한 7천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야. 1년에. 지금 세금 내고 나서도요. 이거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고 나서도 그러니까는 한 달에 그러니까는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 상위 0.1%는 한 달에 1억 원 정도씩 버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엄살 부리면 안 되지. 사회를 위해서. 자, 본인들 이 소득을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버는 거예요. 본인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대한민국이니까요. 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금융부자 워렌 버핏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의 시스템에 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가 벌을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저기 어디 방글라데시라든가 어디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돈 못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보수주의자의 품격인 거야. 최소한의 양심인 거죠. 예? 아니 이 세금을 제가 이렇게 책정한 건 뭐냐면요. 부담이 없을 정도로 할당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소득활동자들한테. 예? 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하위 50%는요. 절반 정도는 91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추가소득이 생겨요. 추가소득이 생겨요. 이분들이 되게 최저임금 대상자들이거든요.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지금 만 원까지 끌어올리려면요. 얼마 정도가 돈이 더 투입이 되냐면은 1년에 95만 원이에요. 딱이요. 지금 380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요. 1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9,620원인가 그러니까요. 380원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12달 하게 되면 95만 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1만 원으로 많이 이렇게. 예? 자, 이 얘기가 제가 한 거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소득세율하고 정부 채무 비중입니다. 거의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어도 있잖아요. 60년대 초반까지는 92%였었습니다. 91, 2%였었어요. 91, 2%요. 최고 소득세율이요. 그래도 있잖아요. 사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이 당시에 미국의 전성기예요. 사실은요. 1970년대까지 70% 이상이 유지됐습니다. 소득세율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채무 비중이 쫙 줄어들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 정부 채무를 걱정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80년대부터 레이건 공화당 시절에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은 깎으면서 정부가 주로 차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채무는 증가하지요. 정부 채무는 증가하고 세금은 깎으니까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급증한 거예요. 급증한 겁니다. 예?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랑 비슷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재정 건전성 걱정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정부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안 주는 거잖아요. 돈 걷어가지고 그냥 바로 돈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 말고 더 좋은 해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 말로만 그냥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다.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고 하세요. 제발 좀. 뭐 기업들 뭐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어떤 규제 완화하면 되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서 완화 안 한 규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뭐 일부 사회 갈등을 유발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조정이 모든 국민이 대부분 국민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고요. 규제 안 한 게 뭐가 있는가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도요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 나라예요. 미국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행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되게 미국 박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미국이 규제 완화의 천국이잖아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제발 좀 대안을 가지고 예? 우리 지금 성장률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랑 근접해 있고 출산율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예? 이러다가 멸종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예? 됐는데 대안은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내고 세금 더 걷는 거 싫다. 세금을 낼 만한 사람한테 좀 더 부담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냈던 거야 그동안에. 예? 세금을 덜 냈던 거야. 너무 적게 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라는 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납세 의무가. 사의 몫을 떼어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예요.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이상. 세금 많이 내는 걸 가지고 좋아할 지구상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이 내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중에. 예?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최고소득세라고 성장률을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방향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상관성이 한 56%로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장률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좀 근거도 없는 얘기는 좀 제발 좀.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이건 앞에 이제 주로 했던 얘기들이 이걸 다시 이제 복습처럼 한 거고요. 앞에 존 스튜어트 미래의 5권에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홍사원 경제쇼에서 소개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요. 예? 아까 5권이 정부의 영향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2장에 보게 되면요. 2장에 보게 되면 조세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를 기술하고 있어요. 조세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세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 정부가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자유방임을 가능한 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세잖아요. 조세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I conceive로 시작하는 걸요. 나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가 그하냐? Inheritances and legacies. 이게 뭐예요? 상속이나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Exceeding a certain amount. 일정한 양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일정한 양을 초과하는 상속이나 유산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are highly proper subject for taxation. 세금의 가장 그러니까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세나 유산세는 가장 바람직한 과세 대상이라 이거예요. 과세 대상.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That the revenue from them. 그 상속이나 유산으로부터의 그 과세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should be as great as it can be mad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거두라 이거예요. 유산이나 상속세에 대해서는요. 예?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탐욕이 있어가지고 상속세 내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피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최대한 많이 거두라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방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쟁의 원리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공정하게 경쟁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면은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늘 비유를 하잖아요. 달리기 그 100m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린터를 국가대표를 뽑는데 10명이 그러니까 결선에 올라와 가지고 뛰는데 9명은 출발선에서 뛰고 1명은 10m 앞에서 뛰어. 그 1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당연히 우승하겠죠. 예? 왜 우승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국가대표 하겠어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럼 누가 그 승리를 인정을 합니까? 예? 누가 승리를 인정하냐고요? 그게 무슨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우수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보수자들은 자꾸만 외면을 해요. 자기들이 아킬레스건이거든. 아픈 부분이거든. 예?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많이 그냥 물려주고 싶지요. 예? 물려주고 싶은 거.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한 게임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다들 인정하잖아요. 예?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고, 그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했어. 그러면 그 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 부의 축적에 대해서도요. 예? 존경을 하고, 예?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공정하게 해가지고 이겼어. 그럼 누가 그거를 그러겠습니까? 불만만 가고 그러죠. 존 스튜어트 밀이 상속이나 유산세는 가장 적합한 과세 대상이라고 본 이유가 이 공정경쟁을 훼손시키는 이 부기 때문인 거예요. 상속과 유산세가요. 예? 이게 뭐 경제적인 부의 세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와 관련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자산으로 되는데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세습성이 강한 거예요. 부동산 자산 특히요. 세습성. 부모가 그 자산 다 못 쓰고 죽잖아요. 그냥 물려주잖아. 특히 어떤 자산? 토지 자산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제가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작년도 세대수가요. 2371만 정도 됩니다. 2371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럼 이걸 쫙 했을 때 보니까요. 전체의 0.62%가 14만 7천 세대인데요. 이들이 세대당 64억 한 2천만 원씩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64억 2천만 원씩이요. 그리고 한 38%는요. 이게 그러니까 한 900만 세대가 넘는데 38%는요. 한 40% 갖고는 토지 한 평 없어요. 토지 한 평 없어. 예?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세대당 그러니까 100만 원씩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요? 23조 7천억 원이죠. 예? 약 23조 7천억 원이요. 세대수에다 곱하기 그러니까 100만 원 하게 되면 23조 7천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그 추가로 그러니까 재산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토지 보유에 대해서 비례해가지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시키면 되겠는가를 계산해 봤어요. 그럼 64억 한 2천만 원 정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요. 64억 2천만 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1년에 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자산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1%가 뭐예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쭉 배정을 했을 때요, 상위 9%,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위 9%고요. 전체 그러니까 5.6%. 전체 세대의 5.6%. 이게 지금 상위로 1, 2%를 나눈 거는요. 토지를 보유한 세대인 거고 전체는 뭐냐면 토지를 안 갖고 있는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하고 전체 0.6%하고 무슨 차이냐. 상위 1%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분류해가지고 1%인 거고
전체 0.62%는 뭐냐면 토지를 안 갖고 있는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0.6%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한 5.58% 이게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상위 9%에 해당되는 건데 이 6%도 안 되는 세대들까지만 추가로 세금을 더 내면 되는데 이 상위 전체 6% 정도에 걸리는 사람들이 토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한 6억 6천만 원 정도 갖고 있어요. 6억 6천만 원이면 꽤 큰 토지잖아요. 예? 근데 14만 원 정도 세금 부담하는 거예요. 14만 원 정도. 예? 1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는 한 12억, 15억 정도 이렇게 21억까지 갖고 있어봤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거예요. 1년에. 저 위에 그러니까 소수 0.1%만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6%,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94%는 전체 94%는 그러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한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돌려받는 거야. 예? 그러면 91%가 이걸 혜택을 보는 거예요. 91%가. 아까 개인소득세는 한 84%가 혜택을 보는 거랬잖아요. 예? 근데 토지는요, 91%가 혜택을 봐요.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가 불평등하다 보니까는 하위 30%는 91만 원 정도를, 아니, 하위 30%, 전체 한 44%는요, 9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요. 전체 40%. 이게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이게 최저임금 대상자들이야. 최저임금 대상의 연소득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한 100만 원 가까운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소득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는 더 불평등합니다. 그건 고스란히 전체한테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세대당 혹은 소득활동자당 거의 비슷해요. 보게 되면은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요. 예? 부담 없이. 아니, 소득세 같은 경우는 84%가 혜택을 봐. 토지자산은 91%가 혜택을 봐. 이거 혜택을 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요.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야. 자기는 그러니까는 단칸방 전세방에 전세도 살고 있으면서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예? 재벌 상속세 내는 거 걱정하면서 징징거릴 자격 없지요. 자격 없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어떤 분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진위 개수는 높습니다 그랬는데 이건요 가계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는 게 가계소득, 이건 개인소득이고요. 가계소득은 우리 집만 하더라도 가구원이 5명입니다. 5명이 다 소득활동을 해요. 그 소득을 다 합한 거야. 근데 저는 그거는 정확한 저게 우리나라 소득의 불평등을 반영 못한다고 봐요. 예? 우리 지금 1인 가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가구원들의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많아요. 경제활동 많으니까 당연히 예? 저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은 높아요. 근데 개인 소득으로 봐야지만이 정확한 실상이 드러난다니까요. 국세청의 개인 소득을 봐야지만요. 가구 소득은 더군다나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걸 통해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통계청 소득이 가장 정확하죠. 통계청 소득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 가능 이 소득을 할 때 진위 개수 높다는 거예요. 이거 가구당 소득입니다. 가구당 소득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게 그 가구당 소득하고 개인 소득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토지 배당 금융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토지라는 것은요 사회적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토잖아요. 영토요. 국민과 더불어서 영토잖아요. 예? 영토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공동 자산이잖아요. 영토라는 것은요. 예? 근데 그거 방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국방을 가지고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 국방비 뭘로 충당을 해요? 사회 몫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사회 몫으로 그 비용 지불하는 거잖아요. 예? 경제활동하는 소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띄어가지고 국방비에다가 투입해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그러니까 그 국방에 음을 져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토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어가 국방에 대한 적이 없으면은 자기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산이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사회적 자산입니다. 사회적 자산인 거야. 그 자산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생긴 것을 혼자만이 그러니까는 다 갖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공동으로 그걸 지켜준 건데. 그렇죠? 사회적 자산인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낸 자산인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도 국민 배당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닙니다. 사유재산 침해면 소득세도 부과 못하는 거지요. 소득세도 부과 못하는 거지. 예? 사회보장을 위한 그러니까 소득세도 부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요, 혼자 무인도 가서 그 정도 소득과 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지지해 드릴게. 혼자서 우리 사회 시스템들을 이용하지 말고, 예? 우리 사회 시스템들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혼자 무인도에서 자기가 그만한 소득과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세금 안 걷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이건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거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와 관련된 거야. 예? 원리를 하는 거예요. 부자세라든가 상위시분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소득인 거예요. 사회소득인 거예요. 사회가 함께 살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공동으로 기여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배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같이 살아요. 따로 살지. 예? 따로 살지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아까 상속세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요. 존 스튜어트 밀을 그러면 부정하시는 거. 이게 이중과세라는 게 아니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법인에 대해서 내기는 건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참 진짜. 이건 왜 그러냐면요. 왜 상속세를 존 스튜어트 밀이 부과라고 했겠어요. 공정한 게임에 이게 그러니까는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가 세습되고 신분이 세습되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어져? 이거 어떻게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뭐냐면요. 그 부를 그만큼 많이 축적했다는 얘기는요. 그 부에 대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된 거예요. 그동안에요. 너무 적게요. 세금을 제대로 부과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산세를 그럼 많이 내시던지 상속세 내기 싫으면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여러분들이 시장주의자라면은 시장 원리에 시장 경제의 원리에를 적어도 자기가 그것은 적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인들이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이중과세라고 하는 그 얼티기 경제 전문가들 많은데 법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예? 법인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법인들은 그러니까 유한 책임에 특혜를 주었다. 유한 책임. 법인이 망했을 때 망하게 되면은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다 휴지조각 돼버리는 거잖아요. 주주들은 그로부터 완전히 면제받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그렇습니까?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채무가 있을 때 영원히 그게 쫓아다니잖아요. 예? 유한 책임이란 그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 영국이 도입한. 예? 여러분들 제발 좀 이건 권리예요. 권리요. 예? 권리입니다. 권리. 이거 제발. 자.